제목을 멀리 보고 준비하세요라고 했던 얘기, 대학 입시까지도 생각하면서 초등 준비를 해라. 문해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세 가지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발표됐고요. 국어가 변수였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면은 147점, 1등급 컷이 133점, 수학은 최고점이 139, 1등급 컷이 128입니다. 국어에서 100점을 맞으면, 전부 다 맞으면 147점의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에서 100점을 맞으면 139점을 맞게 된다. 그러면 수학을 100점 맞은 애와 국어가 100점 맞은 애 있다면 국어 100점 맞은 애가 수학 맞은 애보다 8점이 더 높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대학에서 반영을 할 때. 또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 최고 점수 147, 1등급 컷 133, 그러면 1등급이 나와도 거의 14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점수차죠. 수학은 11점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만점 맞고 국어를 두 개 틀린 친구, 이 둘이 점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도 역시 당락은 국어가 결정할 것 같다. 또 한 가지 참조로 영어 1등급은 3.11%였어요. 거의 상대평가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는 국어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간에 영어에 미치는 국어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대세입니다. 조금 이따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서두에 발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독서의 역설이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표지로 뽑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3년, 4년 독서 논술을 다녔네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너무나 실망스럽게 나왔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때 책을 그래도 몇 년 읽었으면 차근차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좀 의미를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그 의미의 이면, 속뜻을 읽어내는, 즉 의미 이해 단계 두 가지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앞에 쪽에 치중해서 할 경우에는 국어에 영향을 크게 못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활동, 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고 왜곡된 독서 습관에 대해서 잡아볼 겁니다. 두 번째는 위기, 그러니까 독서가 문제가 됐을 때 중등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대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루션이 원투가 있습니다. 독서는 입력하는 것이지만 문해력으로서 완성이 되려면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아웃풋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쓰는 것이 독서 활동에서는 병행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첫 번째, 왜곡된 독서 습관, 다독이라는 함정, 이 제목을 왜 붙였냐면 현재 우리 사회에는 독서에 대해서 밈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은 커지겠지. 이런 어떤 함정, 그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현상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4년을 독서를 했는데 실제 시험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독서라고 하는 것의 함정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속도의 함정. 눈으로 읽는 눈의 속도가 생각의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한다. 거꾸로 말하면 생각의 속도가 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체적으로 언제 생겨나냐면
어떤 양이 정해져 있고 제한된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를 멈추고 빨리 읽어서 끝내는 쪽에 모드가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은 의미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더라도 한 단어 또는 문장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일단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잘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읽는 것과 생각하기에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걸 저는 속도의 함정으로 봤고요. 두 번째, 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제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어떤 책을 갖다가 읽어라, 이 책이다 하는 것들을 제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의 자율 독서를 할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가 읽기 쉬운 책 또는 읽기 편한 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뇌 자체가 게을러요.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편한 쪽을 택하게 돼 있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거나 어느 정도 읽어야 된다는 양적인 제약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심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편한 책으로만 자꾸 읽다 보면 그게 고착화가 되고 길이 들여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난도 있는, 즉 맛없는 책은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율 독서는 중요하되 통제를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착각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관리를 하냐면 너 오늘 여기까지 책을 읽었는데 잘 읽었네 저기 인증해봐 인증하면 스티커 주고 보상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책을 하나를 끝냈을 때 나오는 보상 또는 칭찬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쉬워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한테 책을 읽고서 거기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책을 겪고서도 답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즉, 질적인 상태가 돼야만이 내가 이 책을 읽고서 내 나름대로 소화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갈 텐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읽고 나서 난 읽었어. 그래서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책을 읽었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것도 메타인지인데 그거를 스스로 점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속도, 편식, 착각 이런 것들이 나쁜 읽기의 습관을 만든다. 즉 생각하지 않고 훑어 읽는 독서 쪽으로 잘못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형성된 사실은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씹어서 차근차근 소화시켜내는 그런 독서가 아니고 폭식하듯이 책을 읽는 거는 저희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독이라고 하는 거를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독은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도, 다시 말해서 책을 읽으면서도 꼼꼼하게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책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다독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다독으로만 계속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나쁜 습관이 학습 습관이 저학년 때 고착화되듯이 마찬가지로 읽기 습관도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고쳐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다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눈으로 따라가는 속도를 읽기를 하다가 뇌가 씹어서 소화시키고 삼키는 과정을 빠뜨린다 그러면 생각하는 과정을 빠뜨린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읽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뇌는 요게 읽는 것이구나 라고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읽으면서 생각하고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뒷부분에 처리하는 후두엽, 측두엽 이쪽에 있는 뇌들만 활성화를 하고 앞에 있는 판단, 추론 이런 걸 하는 전전두엽 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CPS 교육연구소가 사고력 교육연구소인데요. 사고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저학년 1, 3학년 때 아이들한테 어떠한 학습 습관을 길러줄 것이냐. 그 습관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대로 학습에 반영이 됩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이 어렸을 때 잡히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깨지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습관이 잡히면 역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누군가 개입을 해가지고 교정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 다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한 것처럼 통계적인 읽기를 진행해 준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쁜 습관, 즉 왜곡된 독서 습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곡된 독서 습관은 겉핥기식 읽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한번 고착화가 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바꾸기가 힘든지를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들은 자동화시킵니다. 뇌과학에서 보면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회로를 연결한다 그럴 때 자주 연결되는 뉴런들, 미엘린이라고 해서 그 회로를 아주 튼튼하게 연결고리를 감싸는 작용을 합니다. 일종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충 읽기 또는 훑어 읽기, 빠르게 읽기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면 뇌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고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오인이 되면 대충 훑어 읽고 빨리 읽는 것에 필요한 뉴런들을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은 당연히 없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대충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자동화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학자들이 제창한 이론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나왔던 건데 이것이 그 이후에 나온 신경가속성과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뇌는 거기에 길들여지게 돼 있고 한번 그렇게 길들여지면 새로운 길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고속도로가 아닌 샛길, 가기 어려운 길을 찾아서 굳이 가지를 않죠. 자, 그러면 만약에 대충 읽기라고 하는 것이 또는 빠르게 읽기 뭐 이런 식으로 뇌가 작동이 되도록 훈련이 돼 있다면 이제 정독을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이한테는 새끼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를 찾아 나가냐? 찾질 않아요. 오히려 뇌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이들이 재미없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재미없고 힘들다 그게 아니고 뇌가 저항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어디서도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서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잘못된 그 나쁜 습관이라고 하죠. 이것이 일정 시간 동안 교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화석처럼 굳어진다. 그때는 정말로 뜯어내기가 어렵다. 이것도 역시 뭐 비슷한 1970, 80년대 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해놓은 겁니다. 저학년 때 1, 2, 3학년 이때는 뭐 한 1년 걸린다 할 정도의 교정이라면 중학교에서 바꾼다 그러면 그 10배 노력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 시기에서 대학까지를 보고 생각을 해라 하는 것이 초등 시기는 다 독서를 하니까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시간이 되면 하고 뭐 시간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이나 사회까지를 본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문해력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2, 3학년 때는 추론을 하거나 속뜻을 파악하거나 이 상태까지는 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학년에는 입을 항상 병행하도록 하는 독서가 돼야 되는데 4학년 정도 지나면 추론 독서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때 독해가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 볼 시기, 제대로 지금 문해력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시기가 4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비가 오는 날 너는 우산을 왜 썼어? 라고 질문을 흔한 대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요.
라고 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에서 90%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미 속뜻까지 체크하고 또 인과관계까지 정리하는 아이들, 논리적인 아이들은 비 안 맞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해요. 국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떤 답이 정답이라고 할까요? 네, 오른쪽 답이 정답이에요. 뭐가 그렇게 다르냐? 비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이나 비가 내리니까 쓰는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독해를 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고학년에 가서 국어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외적들이 침략하여 보이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러 버렸어. 마을 사람들은 징글징글한 외적을 피해 깊은 산골로 들어왔지. 그 뒤로 한 번도 산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책의 한 구절입니다. 질문한 게 뭐였냐면 여기 마을 사람들이 깊은 산골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너는 우산을 왜 썼니? 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인과관계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분석해낼 수 있는 힘, 그게 독해입니다. 원인은 외적이 침입해서 그 결과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렀어요.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외적을 피해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깊은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깊은 산골로 들어온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적을 피하려는 방법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이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결정한 거는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우산을 쓴 거다. 그러한 관계성을 명료하게 분석해내는 것, 거기서부터가 독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외적들이 쳐들어와 보이는 대로 죽이고 불을 질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거는 구멍입니다. 4학년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는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두루뭉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향후에 시험에서는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럴 거예요. 이 정도 답변을 했으면 대충 맞게 답변한 거 아닌가, 책을 읽은 것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독서를 하는 이유가 문해력을 키우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교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교정을 못 해요. 이때 누군가 개입해야 된다. 선생님이 개입하거나 부모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런 구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부모님들이 전문적으로 국어를 하거나 글을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왜 다독만 딱 얘기했냐. 다독이 현재 어떤 밈 현상처럼 프로그램에 흘러다니고 있고 저희 말고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주의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00권의 책을 훑어 읽는 게 나으냐, 한 권의 책을 정독하는 게 나으냐, 이 부분은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때 독해 구멍이 생겼는데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면 그 길이 아니었네라고 첫 번째 단계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중학교 때 옵니다. 중학교의 함정 또는 싱크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 단계에서 읽기 습관이 교정이 안 되면 중학교에서 싱크홀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교정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저희가 봤을 때 5%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누군가 개입을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교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중학교에 와서 낙담을 하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는 책을 참 좋아했는데 중학교 가서는 책을 안 읽더라. 안 읽더라가 아니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읽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초등학교에 얘기들은 대부분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위주로 구성된 책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역사조차도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체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문, 논설문 뭐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바뀌죠.
딱딱하게 바뀐다는 얘기는 개념어와 논리 구조가 빡빡하게 짜여진 글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훑어서 읽는 것, 줄거리를 파악하는 읽기, 대충 훑어 읽기 이런 방식으로 했던 아이들은 이때부터는 그 탄탄한 구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싱크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읽기 습관은 뇌의 활동이에요. 뇌가 회로를 어떻게 연결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읽으면서 뇌는 축적이 되어 옵니다. 편한 방식으로 읽는 거, 깊게 읽는 거, 논리 구조까지 따져서 읽는 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뇌는 훈련을 받겠죠. 근데 교정이 된 아이도 있고 안 된 아이도 있고 스스로 교정한 아이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학교 정도 가면은 사실상 쭉 벌어져요. 1, 2, 3학년 때는 덕회로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4학년 때는 뭐 비슷한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안 좋은 읽기 습관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교정이 되는 것, 이 사이로 보면 중학교 정도 가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오른쪽에 써놨어요. 나쁜 습관이 중학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언러닝이라고 그러는데 배운 것 지우기, 머리 안에 뇌 안에서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빠른 방식으로 읽기, 대충 훑어 읽기, 얘네들만 고속도로 만들어진 이거를 지우려면 그걸 다 해체시켜야 되잖아요. 배운 거를 지우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력에서도 사고력을 왜곡되게 할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고력이 가장 많이 왜곡되는 시기가 5, 6세, 6, 7세 시기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기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놀러 다니는 아이들이 오히려 향후에 안정적으로 깊은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일종의 학습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습관이 잘못 들었을 때 그걸 바꾸는 것보다 애초에 차라리 안 들으는 게 나중에 들이는데 더 쉬울 수도 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자기 자아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모른다 또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보다는 책이 너무 어려워 딱딱해 아니면 책은 요새 재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핑계를 찾는 자기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을 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이 굳어버린 아이들 교정을 하려면 당연히 초등 저학년 때 또는 초등 중학년 때 뭐 그때보다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소 10배 이상의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뭐 학자들이 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배 이상의 노력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서 확인하게 됐냐면 진단을 해보면은 전국적인 평균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아이들의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최상위 5 내지 15% 아이들은 어떤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이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국어가 표준 편차,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라도 14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어가 어려워서 동일한 1등급이라도 점수가 14점 차이 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하위 그룹에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평균 전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어의 최고점과 평균점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입시 기관들 봐도 국어 때문에 대학 어렵겠네요. 변수가 많겠네요. 이런 얘기만 하지. 진짜로 국어가 어려운 불수능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는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이들을 점검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사고력이 떨어진 것은 분명해요. 사고력이 30% 떨어졌다는 얘기는 문해력도 3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표준 편차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중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다, 책을 읽는 거 힘들어한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학년 역행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학교니까 중학생에 맞는 책을 읽어야지 이런 거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은 평생 써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교정의 필요가 있는 시점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학년 역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 그 국어시험 볼 때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아까처럼 어머님이 아까 제가 덕혜 구멍 체크하듯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도 안 된다. 그럼 우리 센터로 와가지고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손독서를 하다. 보통 독서 그러면 조용히 입 벌리지 말고 눈으로 속독을 하게 되면 특히나 속독은 입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눈으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훑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문장 사이, 단락 사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어들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이 글에서 핵심어는 뭔지 체크해 가면서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다면 거기서 메모로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구체적으로 질문도 메모해 보고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가 한 문단짜리 글, 한 줄 요약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독서라고 하는 것을 그 비문학 책을 읽든 간에 독서 책을 읽든 간에 그래도 중학생 때 뭐 이런 거를 읽고 있어야 돼. 이런 거 잊어버려. 과거에 독서도 또 많이 했으면 그런 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질문. 저희가 굉장히 짧은 글을 갖다 제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이 깊게 있는데 훈련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짧은 글이 무슨 독해에 도움이 될까요? 문해에 도움이 될까요? 하는 질문도 또 많이 받아요. 근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까? 문해 능력이 커진다는 것은 긴 글을 읽을 때가 아니고 짧은 글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 문해력은 커집니다.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중학생이 현재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 중등에서 싱크를 처리를 못한다.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중등이라고 보고요. 중3 이전에는 교정 상태가 완결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국어는 많은 지문에 대해서 거기에 주어진 문제들을 풀이하고 하면은 국어는 되는 게 아닐까? 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도 있고 그렇게 연습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 4개는 이미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지문들이 들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지문을 알고 있는데 왜 틀렸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정답 찾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문을 해독만 했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이면 읽고 한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능 국어가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대학에 갔을 때 전공 서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처음 보는 복잡한 정보라도 그 글만 읽고서 그 논리를 추적해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아야지 수능 국어를 잘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능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글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문해력의 극한 테스트다. 그래서 배경 지식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기 때문에 과학 지문이 나와도 국어를 물어보는 거다. 이 부분 놓치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독해력 제대로 교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수능 국어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국어의 의미가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정보량이 폭탄이다. 과학 지문 나오죠. 수학 지문 나오죠. 기술 지문 나오죠. AI, 사회, 경제, 철학 할 것 없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지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념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예외 조건도 많이 부여하고 뭐 인과관계도 빡빡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정보량이 폭탄처럼 들어온다. 따라서 글을 훑어 읽는 아이들, 깊게 파고들지 않고 훑어 읽는 아이들은 그 글을 읽다가 튕겨 나갑니다. 앞에 단락 읽고 뒤에 단락 올 때 앞에 단락 잊어버리고 그게 반복되면 끝까지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 지문도 나오고 뭐도 나오니까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단어들이 그나마 익숙하니까 좀 더 빨리 처리하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어 처리는 아까 제가 앞에 뇌를 왜 보여드렸냐? 언어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즉, 어떤 정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개념에서 무엇을 추론해낸다라는 것은 뇌의 다른 부분을 쓰게 돼요. 즉, 전전두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건 전전두엽 쓰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읽기가 돼 있다 그러면 아무리 배경지식도 사전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고도화된 추론인데 이건 설명할 것도 없어요. A하고 B의 관계를 보니까 C는 D가 되겠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논리 관계가 요새 국어에서는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독해만 치중했던 아이들은 이 내용은 본문 중에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걸 비틀어서 추론할 능력이 거의 영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은 끝난 거죠. 세 번째는 어휘의 추상성. 어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의 지식은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그걸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개념, 용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전에도 없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지문 안에서 어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킬러 문제 같은 거에 보면 어휘와 추론이 결합이 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잘 할 것이야. 또 대학 갈 때 시험을 잘 볼 것이야. 이런 막연한 생각은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수능 국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육 싸움입니다. 무슨 근육? 사고의 근육 싸움입니다. 국어지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알고 있는 거 표면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을 논리로 꿰뚫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 리딩 형식으로만 했던 경우에는 그런 논리적인 읽기, 독해를 갖다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도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읽기로 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시험 대비는 할 수가 없다.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면 되지 않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에서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고등학교에서 그걸 바꾼다? 그래서 아파트 몇 채를 팔아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애가 있던데 그거는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상태인데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와서 공부를 못한 것처럼 보였던 애예요.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는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던 애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국어 점수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 한 1년 했더니 1등급 나오더라. 그것이 일반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수능 공부 엉덩이 힘을 한다. 열심히 파고들면 되지 않을까? 기출문제 다 풀고 수능 EBS 문제집 다 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저희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지문이라도 그 지문을 가지고 변형해낼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수백 문제가 됩니다. 한 아이가 그거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프리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엉덩이 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머리로 커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아이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파고들고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모르는 내용을 논리로 꿰뚫어야 되는 시험이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무시가 된다 그러면 수능에 1등급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많이 들었던 걸 중심으로 순서를 정한 겁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중요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뭐 그러면은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세요. 시간을 더 쏟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 숙제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 그래서 만든 장표예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운영 체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학은 앱이다. 영어도 앱이다. 사탐, 과탐 그냥 앱이다. 그거를 다 구동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국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말하면 국어가 안 되면 아마도 다른 과목을 못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8, 90%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수학은 숫자가 섞인 비문학 지문이다. 영어는 알파벳으로 쓰인 국어다. 탐구는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조건을 탐구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3단계 정도를 거쳐요. 첫 번째는 텍스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이 뭔지,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거기에는 어떤 조건들이 제한 사항으로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내는 것이 텍스트 읽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수학의 언어로 바꿉니다. 수학적 언어로 바꾸죠. 기호죠. 기호로 바꿔서 내는 거를 수식을 세우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돼야지 마지막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 거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1단계, 2단계.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다음에 그 과정을 탐색해서 어떤 것이 제약 조건이고 어떤 것이 더 생각을 해야 될 요소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바로 답으로 접근하는 아이는 당연히 수학을 못하겠죠.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5학년인데 문장제가 나오면 그 문장제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더해요. 그거 아닌데 그럼 뺄까요? 그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고 더 하라고요? 앞에 1, 2단계가 언어를 통한 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수학에 기호로 썼다고 해서 그게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안에서는 그거를 우리 한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단계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숫자가 섞여 있는 비문학 지문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앞단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중학교 시험이 됐든 고등학교 시험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킬러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1, 2, 3단계가 다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까지 하는 연산 문제에서 연산 10만 던져줘도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생각 안 해도 나와 있는 계산만 하면 되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4학년부터 바뀌고 5학년, 6학년이면 심화 때죠. 흔히 어떤 오해를 하냐면 3학년 분수가 고비다. 그래서 5학년 때 공부를 못하게 되면 이때 이 과정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분수는 뭘까? 분수를 정의해보 언어로 정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위에 분자가 있고 밑에 분모가 있는 게 분수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분수는 국어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국어가 안 되면 물론 국어만 잘하면 수학도 잘해 그건 아니에요. 국어는 베이지로 빨리 그래서 OS라니까요. 두 번째 영어. 영어를 하는데 왜 국어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중국어자가 아니면 영어를 읽고서 당연히 한국말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국어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머릿속에 한국어로 바꿨는데 그 한국어가 뭔 말인지 몰라. 요즘 수능 보면은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그럼 구글 번역기가 한글로 번역해 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 한글 보고서 문제를 풀면 맞추냐? 못 맞춘다고요. 왜? 영어는 당연히 해석이죠. 그게 국어로 말하면 해독 단계입니다. 영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는 것. 근데 한글로 바뀌었어요. 그 단계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게 독해 단계예요. 추론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과정은 국어하고 똑같아요. 영어의 해독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국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못하면 영어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어 시험이 생활 영어라든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수능에도 17개 정도는 생활 영어 나오잖아요, 듣기로. 그런 거는 하겠죠. 근데 독해 문제는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래서 영어도 역시 국어다. 알파벳인데 해독을 하고 나면 국어가 된다라는 거. 탐구 영역은 지식 아닌 조건 싸움이라고 했냐면 복잡한 자료, 지문,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요. 걔를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사회탐구 이런 것들은 암기였어요.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문해력 싸움이다. 그 요거에 관한 문제는 고교 학점제 첫 번째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2028학년도에 사회탐구나 이런 걸 어떻게 출제할지 예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지식 아닌 조건의 싸움이라고 했는지. 따라서 전 영역이 다 국어라고 하는 거를 매개체로 바닥에 깔고 있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독서를 훑어읽기나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독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솔루션 1, 제대로 읽는 방법. 솔루션 2, 쓰는 방법.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읽는 것에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진첼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입니다. 하버드 교육학자죠. 1, 3학년 때는 해독에 집중해라. Learning to read. 읽는 것을 배우라. 즉, 글자와 소리와 의미,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발음돼 나가는지, 이 네 가지를 1, 3학년 때 집중해서 익혀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해독이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저희가 강조하는 것도 낭독은 1, 3학년은 필수로 하세요. 학원에서 다양하게 시켜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하세요 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고요. 두 번째, 이게 한 4학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독해라고 하는 학습을 위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1, 3학년 요 단계 그냥 낭독만 시키고 끝난다? 그러면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겉핥기, 스토리 읽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거기에 그래서 질문을 넣어줘라. 아이가 지금 1학년이라면 아이가 글자를 모르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입으로 질문해줘라. 아니면 엄마가 입으로 질문해줘라. 질문하는 순간 그 질문은 아이한테 사고를 유발한다. 그래서 그걸 항상 병행을 시켜주라는 게 1, 3학년이고요. 4학년 이게 넘어가면 이제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즉, 독해라는 게 필요한 단계. 그리고 이때부터 하는 독서로 지식이 누적되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추론이 베이스로 깔리는 독해, 그다음에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추론 사용 이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 인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뒷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독해력은 해독 능력하고 언어 이해력, 즉 추론 능력, 이해 능력이 곱셈이다. 덧셈이 아니고. 그래서 앞에 해독 능력이 제대로 안 되면 0이라면 그냥 독해 능력이 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는 잘 읽는데 뒤에 이거를 해석하고 추론하고 이쪽이 안 되면 이게 0이면 이 독해 능력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상기를 해보세요. 왜 초등학교 때 겉핥기로 읽기로 갔을 때 중학교에 가가지고 생코를 만나느냐? 4, 5, 6학년 때
잡아줘야 될 이 시기에 교정이 안 되고 패스돼 버린다. 그럼 그게 0이라면 같이 0이 되겠죠. 물론 0이 되진 않겠지만 그만큼 그게 곱셈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론을 제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철 교수가 얘기했던 슬럼프 이론으로도 이어집니다. 1, 3학년 때까지는 내가 곧잘 읽고 책도 잘 읽고 말도 잘하고 했었는데 4학년 올라갔더니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하는 현상이 슬럼프 이론 비슷해요. 앞에서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걔가 0이 돼서 뒤가 안 되는 케이스가 4학년 때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구장창 1, 3학년 때는 입 읽기 하세요. 이걸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흔들릴 때는 제 얘기를 리마인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읽기를 강조했던 이 1, 3학년 때는 듣기 이해력이 읽는 이해력보다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말로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발표를 많이 시키는 것도 읽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발표라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중등에 가면 아카데믹 리딩, 논리적 구조가 빡빡하게 짜여 있는 구조들을 읽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의 발달 전략이고 저희가 이 발달 전략 단계에 맞춰서 교재를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1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책을 활동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질문들이 책 하나에 80개에서 그 정도의 질문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한 달에 한 권 끝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걸로 완전히 습득이 됐을 때 다독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습관하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될 테니까 다독의 폐해는 안 나온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 드립니다. 저 13은 읽기, 쓰기 강조돼서 들어가 있어요. 4, 5, 6은 독해 관점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추론, 원인관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활동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앞에서 쭉 제가 설명드린 이유고요. 중학교에 가서는 특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고난도 책을 읽어도 됩니다. 중 1, 2, 3의 교과서를 읽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책도 읽어라. 중 3 정도 되면 코스모스나 사피엔스 정도는 읽고 나갔으면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거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비가역적이다. 되돌리려면 힘들다. 그렇지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극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게 무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손으로 읽는 정도 훈련. 아까 앞에서 중학생들이 떨어지면은 손 읽기를 하세요. 눈으로 훑어서 읽기 금지. 줄거리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독이라는 거는. 속뜻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펜으로 표시해라. 접속사 또는 핵심어, 중심 문장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메모해라.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나중에 체크라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체크박스를 해놔야 된다. 아는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손으로 읽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한 예입니다. 밑에 줄도 그었다가 단어 밑에다가도 썼다가 옆에 메모도 해놨다고 또 어떤 애는 질문도 해놨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손으로 읽는 정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자기 개인의 책이 없으면 안 되죠. 남의 책에다가 이렇게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개별적으로 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학원에 갔더니 벽에 막 1,000권, 2,000권의 책이 쫙 꽂혀 있어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읽고 책도 수없이 많이 읽을 수 있다. 엄청나게 부럽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조심을 해라. 어떤 것들을 체크해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책을 하더라도 이 손으로 읽는 훈련이 필요해서입니다. 어느 때까지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습관화될 때까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읽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란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관점 읽기 훈련 이거는 책은 글은 이렇게 보아야 될 관점들이 굉장히 많다. 소스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맨날 줄거리만 찾고 이런 내용이 있었니 없었니 확인하는 그거는 좁은 의미의 읽기다. 그건 1, 3학년 정도 하시면 돼요. 1, 3학년도 거기에 플러스 이러한 관점 있는 질문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4, 5, 6보다는 개수가 적겠지만 그것을 길들이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읽는 정도 훈련이면은 원장님들한테 좀 더 질문을 하세요. 놓쳐서는 안 될 거는 모든 시험은 이런 독해 관점에 기반해서 출제합니다. 사회 예시문항이 오른쪽은 해석과 추론, 문장 추론입니다. 왼쪽은 사실과 주장, and 논리적 추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글 들어가 있죠. 그래프 들어가 있죠. 지도 들어가 있죠. 자, 아래에 있는 요 그림 그 1, 2, 3, 4, 5 선지가 추론된 결과입니다. 이쪽도 보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읽고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8년도 고교학점제 아이들이 대입을 볼 때 수능 시험 예시입니다. 자,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언어를 갖다가 다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쓰기까지 가면은 마무리입니다. 솔루션 두 번째, 글쓰기. 인풋과 아웃풋은 항상 같이 병행하죠. 특히나 아웃풋에서 독해력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요새 글쓰기가 강조되는 이유 수행평가가 중고등학교 많이 된다더라. 그래서 글쓰기가 많이 얘기되는 것 같은데요. 수행평가는 여기 써놨죠. 감상이 아니고 논리들의 논리적인 조합이다, 조립이다. 이 얘기를 썼는데 잘 이해가 하기 어려우니까 밑에다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독후감을 쓰고 감상문을 쓰고 일기를 쓰는 것이 우리가 글쓰기 연습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핵심 질문은 독후감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어떤 느낌이 들었니, 수행평가나 논술은 문제가 뭐니, 문제의 원인은 뭐고, 문제 해결 방법은 뭐니. 전혀 다르죠? 독후감이 자유로운 게. 근데 수행평가 논술은 엄격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이 나왔다면 근거를 내야 되고, 근거가 있었다면 예시까지 빼야 됩니다. 다 평가 기준은 정석 요소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평가는 절대로 그 부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완결성, 타당성 이거를 체크합니다. 따라서 능력으로 보면은 독감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감수성이 있다고 새로운 글이 나올 수 있지만 수행평가는 새로운 글이 아니고요. 논리를 설계해서 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후자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쓰기를 만든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 완결된 문장을 써낼 수 있는, 즉 명제를 써낼 수 있는 훈련. 두 번째, ORE라고 그러는데 주장, 이유, 예시, 강조. 네 줄짜리로 쓰라고 한 이유가 그걸 연습시킨 거예요. 여기가 자유로운 글쓰기예요. 그런데 네가 설득을 한다든지 목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써라. 자, 이제는 생각을 확장해봐라. 마지막으로 논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까지 갖춘 긴 호흡에 글을 만들어봐라. 이게 저희 글쓰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문장 기본, 나의 저널, 갈래 글쓰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바로 IB, 바칼로레아라고 그러죠. 지문 제시형 추론 글쓰기 형태가 될 거예요. 분석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거기까지 가고 나면 대학들이 시험 보는 논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의 관점을 바꾸세요. 영수국에서 제발 좀 국영수로 바꾸세요. 영어 3살부터도 시키고 5살부터 시키고 영수국 하시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말고 어떻게 보면 가장 틈나면 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다. 바꾸세요. 어떤 나무가 있다. 영어라고 하는 나무, 수학이라는 나무, 과학이라는 나무 배워야 돼요. 그 배우는 도끼가 국어입니다. 근데 이 국어가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을 세우는 것으로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표는 우리 학원에 다 있어요. 학원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문해력의 전 영역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저희가 하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초등에서는 시험을 안 보니까 튼튼하게 언어의 기초, 문해력의 기초만 다져주는 거죠. 그것이 중고등 내신, 수행탐구, 수능, 내신 면접까지 연결되도록 중3까지는 탄탄하게 토대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